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말 타결을 목표로 미중 무역 협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화해 무드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도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남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신청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남자 세계 핸드볼 선수권에도 단일팀으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경제부총리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추가 개각은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남기자 이 지사가 발끈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SNS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의혹과 관련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직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받아들여지면서 국방부가 이달 안에 구체적인 대체 복무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 병의 2배인 36개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긴 통화를 한 뒤에 바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가 이제 좀 풀리게 될까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에 중점을 두고 오랜 시간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We spoke, and I said, look, we have to make a fair trade deal. He wants to do it. They all want to do it. We're going to make lots of great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over the next. 중국 외교부도 통화한 게 맞다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 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문 작성을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성된 합의문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저녁 만찬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달 말 양국 정상이 무역 분쟁에 대한 담판을 벌이는 셈입니다. Good satisfactory deal. He won't impose new tariffs and might even remove some tariffs. 무역 분쟁과 함께 북핵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진전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자신은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전화 통화를 목 빠지게 기다린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으로는 7년 만에 최대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간 10% 이상 급락했던 코스피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3.5%, 71포인트 오른 2096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7년 만에 최대입니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를 일부 걷어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급락세를 보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시장이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주가만 빠졌을 뿐 환율과 시장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흘 연속 우리 주식을 사들였고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대외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 급락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는 2032년에 남북이 함께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남자 세계 핸드볼 선수권에도 단일팀으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체육회담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남과 북의 체육분과 수장들은 반갑게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을 정말로 결실 있게. 북남 체육 관계자들의 마음에는 계절이 없다는 거.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회담 한번 잘 이끌어 나가서 좋은 결실로서 북한항 인민들에게 또 온 결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걸 약속하면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체육 교류의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하려고 만난 양측은 오래 걸리지 않아 공동보도문을 내놨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과 독일 쾰른 등이 유치 의향을 내비친 2032년 올림픽은 2024년 미국 LA, 2028년 프랑스 파리에 이어 아시아에서 열릴 순번이어서 남북이 힘을 모으면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IOC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단일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년 남자 세계 핸드볼 선수권 대회부터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또 남북은 상대 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수시로 체육 교류를 협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해마다 서해, 특히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논란이 됐는데 남북이 여기서도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 단속과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 선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겁니다. 10년 만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발견한 우리 해경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조업 중으로 추정되므로 검문 검사에 필요함. 해경이 다가가자 죽창을 휘두르고 아예 조타실 문을 잠가버리는가 하면 여러 척의 배를 묶어 거센 저항을 하는 선원들. 위협적인 실탄 사격을 하자 그때야 달아나거나 불법 조업을 시인하며 체포에 응합니다. 이 같은 중국 어선 단속에 공동 대응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우려해 남북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 현황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정보를 공유해오다가 2008년 5월에 중단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오늘 09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으로 국방부는 육해공 적대 행위 금지와 JSA 비무장화 등에 이어 연평해전이 있었던 NLL에서도 신뢰와 평화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하늘에서 연료를 공급해줘 이른바 하늘 위 주유소라 불리는 공중 급유기가 우리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비행 시간과 갈 수 있는 거리가 크게 늘겠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이 석양 너머로 눈 덮인 산과 구름 위를 줄지어 비행합니다. 미 공군이 주최하는 연합훈련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래스카까지 쉬지 않고 무려 7,700km를 비행한 겁니다. 이 같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던 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함께 비행하며 연료를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도 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공중급유기 A330 MRTT를 도입합니다. 길게 늘어뜨려진 긴 호스를 통해 비행 중인 다른 전투기들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1조 4천억 원대를 투입해 총 4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일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처럼 공중급유기를 통해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받으면 통상 1회에 1시간 정도씩
비행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한 연료 대신 추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공격 능력도 훨씬 향상됩니다. 무장을 많이 탑재하게 되면은 연료를 그만큼 못 싣게 됩니다. 그래서 급유를 통해서 기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죠. 1호기가 들어오면 우리군은 약 한 달 정도 성능 점검에 나서며 나머지 세대는 내년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교체설이 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김에 일부 다른 장관도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추가 개각은 내년 초가 될 듯합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을 결정하는 원포인트 개각이 단행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주 중반까지 국회 예산심사에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그 이후 후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김 부총리 후임 인사 발표 뒤에 고려될 예정입니다. 추가 장관 교체는 올해가 아닌 내년 봄 정치인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등 2년을 채웠고 2020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이 새 얼굴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역시 총선에 나갈 청와대 내부 인사 역시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0년 총선에 나가려는 청와대 인사 다수가 내년 초부터 지역에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봄 근무 경력 2년을 채우게 되는 비서관급 이상 인물 중 50%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을 비롯한 후속 인사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권은 경제부총리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더 집중 공격해 왔는데 두 사람 동시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부터 교체를 하려는 걸까요?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했었죠. 자칫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정규희 기자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실물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의 경제사령탑 교체를 잇따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연말 연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에 대한 공감대가 당청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교체 대상에 오른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친문계 핵심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총괄해온 장 실장을 먼저 바꿀 경우 경질 프레임 속에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력한 것 같으네, 홍남기. 아니 그리고 우리도 해보면 괜찮은 점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사람 교체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일 열리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렇게 경제사령탑 교체설이 나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65%를 기록한 이후 10%포인트가 넘게 떨어진 건데 벌써 3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외교 성과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가 부정적 평가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3개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이 여기서 빠진 건 이와 관련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는 6가지. 경찰은 이 중 3가지는 기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을 누명이라 하고 수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사전에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 일배 관련 사안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은 당시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사칭은 자신이 아닌 방송국 취재진이 했고 공범이 된 건 누명이었으며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전에 확정된 이익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경찰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이번 수사에는 심각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선거법상 검찰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3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등 강력한 변호인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경찰에 공개 출석한 김혜경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24일 1차 조사에서 김 씨는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조사 도중 출석 사실이 보도되자 김 씨 측은 경찰에 항의하며 귀가했습니다. 공개 출석 요구하면 얼굴 내고 그냥 갈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해서 했는데 김 씨는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나승철 변호사와 동행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 중엔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조사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번 조사 등을 정리해 해경궁 김 씨 계정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각종 기행을 벌여 무리를 빚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 등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양 회장의 이곳 자택과 폭행 영상이 찍혔던 위디스크 사무실 등 모두 10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자료 나왔어요? 양 회장은 폭행과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를 위해 7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년 전 강원도 홍천 워크숍에서 닭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활과 화살, 도검 등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USB 등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양 회장 소유 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독반은 오는 5일부터 2주일간 전 직원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양 회장이 사과문만 하나 게재하고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 회장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내일 경찰에 공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폭행의 충격으로 외딴 섬에 숨어 살던 사람이죠. 또 어떤 폭로가 나올까 관심이 쏠립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영상 속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내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에 간단히 심경을 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후 3년 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외딴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떠오르죠.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트라우마잖아요. 피해자는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용기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영상 속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국방부가 이달 안으로 대체 복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우선은 병역 기피 악용을 막기 위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일반 군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복무 기간입니다. 현재로선 18개월로 줄어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합니다. 대체복무제를 병역 기피로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인데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당초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해 근무하는 형태가 거론됐지만 현재는 교도소 근무만 가능케 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출퇴근이 아닌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복무제는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그때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신자라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군대에 가면 양심이 없는 겁니까? 등등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다며 비꼬았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1000여 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 청원자는 오늘도 아들이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종교상 병역 거부자를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거나 양심적 납세 거부를 신청한다는 등의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기본적 가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 이익마저 방치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렇게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김진태 의원은 몇 달 뒤면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하라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 역시 군대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이냐며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총공세는 앞으로 정치권의 거센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그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0만 명이나 되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시효가 끝났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서 이혁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피고 일본 기업은 이미 한일협정 당시 소멸시효가 다 지나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아직 안 낸 20만 명에 이르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앞으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를 안 날부터 자기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피해자들이 언제 자신의 손해를 알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선 2012년 5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첫 번째 상고심을 인지 시점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3년 뒤인 2015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죠. 그런데 지난달 30일 두 번째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나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석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의 시효는 2021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입장이 달라서 확실한 건 추가 소송이 제기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원이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확인 이혁근입니다.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국회 윤리특위도 징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는 정동영 대표의 사과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 대표로서 소속위원회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당은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직에 대한 사직서도 곧바로 처리됐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사과와 함께 당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사과의 진정성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를 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아프지도 않은 가짜 환자를 번갈아 입원시켜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가짜 환자는 5년 동안 900일, 그러니까 2년 반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MBN이 불법 현장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입니다. 입원실 앞에는 환자 4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안을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이번엔 한 여성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른바 가짜 환자입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입원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유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인근의 이 병원 역시 가짜 환자와 짜고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나이가 있는 걸로 해서. 이 병원은 의사가 구속되면서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14곳, 가짜 환자 130여 명을 번갈아 입원시켜 정부로부터 236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냈습니다. 가짜 환자도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료를 챙겼습니다. 지난 5년간 무려 900일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도 있습니다. 각 상후장들이 허위 환자의 명단을 서로 공유하면서 경찰은 병원 원장과 가짜 환자 등 150명을 입건하고 다른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이별 폭력. 이번엔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2달 정도 만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다며 성폭행에 나체 사진까지 찍어 협박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1시쯤 20대 남성이 알게 된 지 2달 된 여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성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겁니다. 여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성이 집에 도착하자 돌변한 남성은 30분간 팔과 다리를 구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성폭행과 나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게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잘라 면접을 못 가게 해줄까, 인생 망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피의자가 집을 비운 사이 뛰쳐나와 직접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당일 새벽 6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남성은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뇌와 뇌혈관 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환자들은 이 MRI 찍는 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속된 두통에 주부 김 씨는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MRI를 찍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의사는 김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진통제 먹고 그래거든요. 좀 내가 많이 아프고 하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지난달부터 중증 뇌질환이 아닌 단순 의심 증상까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검사를 원하는 환자는 늘었지만 정작 의사들은 이를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엔 뇌질환 의심 증상이 7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의사들이 MRI 검사를 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보험급 지급 심사 평가 때 과잉 진료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이제 진료비 삭감이라는 그런 의사 쪽의 부담도 있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계속 MRI만 쌓여가면은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6개월 동안 보험료 청구 규모를 살펴보면서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의사와 환자 간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 애가 아프니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우리 애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엄마들의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들의 요청입니다. 원래 군대에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요즘은 아닌가 봅니다. 혹 사고라도 날까 기본 훈련인 수류탄 투척도 안 하고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군인이 피부가 민감하다며 위장 크림을 바르지 않는가 하면 힘들어서 훈련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휘관들이 바빠졌습니다.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챙겨야 하거든요. 병사들에게 약을 챙겨 먹이기 위해 퇴근했다가 다시 부대에 들어가는 건 그래도 좀 나은 편. 훈련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 살살 해주세요. 애가 아프니 외부 병원에 보내주세요 등등 부모님들 민원을 처리하느라 군인이 아니라 무슨 유치원 교사가 된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건 군대 내 사고 때문입니다. 3년 전 수류탄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부대 내 폭행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휘관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휘관들이 자연스레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물론 잘못은 엄히 문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날까 두려워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군의 기본 임무인 훈련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중립국인 스위스도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군에 가는 미국도 훈련장에서만큼은 예외 없이 엄격하고 또 진지하게 임합니다. 남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면서 군의 긴장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와도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군인의 임무입니다. 그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뉴스저점이었습니다. 114년간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드디어 빗장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기지 내부를 둘러보는 버스 투어를 시작한 건데 용산기지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제 좀 실감이 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1909년에 완공된 위수 감옥으로 장군의 아들 김두한,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 등이 수감됐던 곳입니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이 쓰는 이 노란색 건물은 원래 일본 육군 장교의 숙소였습니다. 굴곡진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느껴지는 현장이지만 모두 미군 기지 안에 있어 일반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한 미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용산기지는 1904년 일제가 주둔지로 사용하면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왔는데요. 직접 들어가 볼 기회가 열린 건 114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오는 12일 시작되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전용 버스에 타고 기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올해 6차례를 시작으로 내년엔 투어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나 그것도 궁금하고 투어를 한다니까 굉장히 막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폼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의 부지를 직접 돌아보고 생각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환경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1호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이유는 한 가지죠.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의 한 커피 머신은 해외 직구로 사면 33만 5천 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2만 8천 원에 살 수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들은 대부분이 국내가 더 쌉니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13개 가전제품을 조사해봤더니 7개는 해외 직구가 쌌지만 절반인 6개는 국내가 더 저렴했습니다. 특히 직구로 많이들 사는 다이슨과 샤오미는 국내에서 정식 AS가 어렵고 일부 브랜드도 제한적으로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얼마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수대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대는 청장이 유일하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곳으로 경찰청의 인지수사부서입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검경이 왜 서로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최근 황창규 KT 회장의 정치 후원금 비리와 포스코 입찰 비리, 기상청 연구비 유용 등 대형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에서 유일하게 경찰청장의 직접 수사 지휘를 받는 것으로 위세가 상당했지만 동시에 하명 수사 논란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본청 지능수사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수대를 해체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해체된 뒤 본청 특수수사과에 편입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경찰청이 이렇게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데 발맞춰 검찰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직접 인지수사를 줄이고 형사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인사 때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민감용 총장이 지능범죄수사대 해체를 검토하는 것은 하명 수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쌍둥이 자매 아빠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신병 처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고려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여러 의심 정황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특히 영어 답이 적힌 쌍둥이 동생 휴대전화 메모, 답을 적은 손글씨 쪽지 외에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밝힌 영어와 수리, 과탐 과목 외에 또 다른 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하지만 전 교무부장의 딸인 쌍둥이 자매와 전 교장과 교감, 고사 총괄교사 등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경우 가족을 전부 구속하기가 부담스럽고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이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종이 영수증에 일일이 풀칠해서 붙이는 분들 많죠. 정부는 이미 종이 영수증을 없애자며 공공 분야에서부터 이런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있는데 여전히 절반이 넘는 민간 기업에선 영수증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 종이 낭비, 인력 낭비.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류마다 종이 영수증이 일일이 풀로 붙여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시백 씨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종이 영수증 보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영수증 내역이 연동된 전자회계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풀칠하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도 늘고 영수증 출력에 드는 비용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 절약 부분입니다. 예전보다 한 4분의 1 정도 시간이 줄었고요. 비용 절감은 수천만 건에 대한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산하기관 80%가 종이 영수증 보관을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민간 기업 절반 이상이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종이 영수증 처리가 가장 불편한 업무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박흥석 씨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창고 가득 쌓아놓을 만큼 종이 영수증에 풀칠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해서 용도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불필요했던 업무였고.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고 민간 분야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기존 계획의 수정이 아닌 추가 사업이라면서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청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새만금 사업의 플러스 알파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 한다는 민주평화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사업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산업용지로 쓸 수 없는 지역,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송하진 전북지사도 오히려 사업 계획이 보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체육관에 운동기구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체육관 기능이 목적이 바뀐 건 결코 아니고 체육관의 기능이 더 보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민주평화당 측은 민심이 나빠지니 선물 보따리 풀기식으로 나오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축구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존폐 기로에 선 경찰청 축구단을 살려달라는 건데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K2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은 경찰청 축구단 아산 무궁화. 하지만 아산은 1부 리그 승격의 기쁨 대신 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경찰청이 의무경찰 감축에 따라 올해부터 선수 선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리그가 다시 시작하는 내년 3월이면 전역자를 제외하고 단 14명의 선수만 남습니다. K리그 최소 요건인 선수 20명을 채우지 못해 리그 자체를 뛸 수 없는 겁니다. 올해 러시아 월드컵 대표로 활약했던 주세종 등 남은 14명의 선수들이 축구 선수로서 활동을 할 공간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축구 원로와 전직 국가대표 선수 등 축구인들이 아산 구단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경찰청의 일방통행, 한국 축구 죽어간다! 경찰청 팀도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줘서 좀 자연스럽게 또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팀을 해체할 수 있는 수순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경찰청 관계자는 선수 모집 중단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며 남은 선수들은 친선 경기 등을 통해 저녁 때까지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구단 전환도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 아산구단 존립 문제는 한동안 축구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온화했습니다. 11월의 첫 주말 전국에서 완연한 늦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가을 햇살이 비추면 따스하다고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이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지만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 경기와 충북,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는 내일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6도, 춘천은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는 한낮에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건조한 터라 막바지 단풍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대 부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갓난아기를 사고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최소 3명의 신생아가 매매됐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이 낳은 아기도 120만 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선 딸은 필요 없다며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절벽으로 던진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죠. 부모 자격증을 발급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